싱킹 브릿지 타임즈 2024년 9월 13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 제목들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핵 무기 관련해서 재편집 내용도 들어갑니다. 의견, 미국의 도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자체 핵 무기를 원합니다. 고든창 반중학자로 유명하고요. 더 힐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다가오는 중국의 붕괴와 곧 출간될 프렌레드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김영현 국방부 장관이 핵무기 개발에 대해 개방적이라고 말했다. 이는 가능한 모든 옵션에 포함된다. 이렇게 이제 국회 청문회에서 발언을 했는데 이것을 좀 물고 늘어지는 것 같아요. 한국 국민의 전체 인구의 72.8%가 핵 보유를 선호한다라고 소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현재 핵 확산 금지 조약의 당사국 아니냐, 이런 거를 좀 고든창은 내세우고 있어요. 만약에 한국이 핵무기를 갖는다면 일본과 대만도 갖겠다고 한다 하는, 저도 생각했던 것을 이 사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명시적인 핵 억제력 보장은 대다수의 한국 국민에게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자신도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 플랜 B가 구체적으로 뭔지는 몰라도 핵폭탄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과의 동맹은 끊기지 않는다라고 김영현 국방장관은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런데 김이 맞냐고 되묻고 있어요. 한국이 핵을 개발한다면은 한미동맹이 깨질 거 아니냐는 쪽의 견해를 좀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왜 이 반중학자로서 고든 창이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조금 저도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어쨌든 김영현 덕분에 한국은 이제 미국과 세계 비확산 체제의 시험대가 되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면은 한국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고, 더 나은 동맹 행동 방침은 핵 협의 그룹을 계속 발전시키는 거다. 한마디로 핵 반격을 위해서 미국이 하는 게 아니고 한국과 같이 대응한다 하는 그런 전략을 모의 실험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풀어매기고 있는데, 반대 의견을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데이비드 맥스웰이라고 미국 육군에서 5몰의 복무를 마친 또 주한 미군 출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핵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북한의 전술에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남한 정부와 사회를 전복시키고 동맹의 쐐기를 박으려는 김정은의 정치적 전략을 직접 지원하고 있는 남한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측의 한국의 극단주의 새끼들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핵무기 보유가 미국의 핵 우산에 대한 신뢰 부족과 확장 억제력을 보여준다는 점이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우측은 요즘 최근에 많이 유튜버들이 소개하는 폭군 프로젝트, 폭군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을 저는 핵무기 개발로 비유를 해본 겁니다. 여기 유명 배우는 미국을 대표하는 어떤 기관의 책임자로, 아시아 쪽 책임자로 나오는데, 영화 속에서는 다 죽습니다만은 국가정보원 이 폭군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정보국장도 죽습니다만은 여기서 표현은 저 한국의 극단주의 새끼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핵 개발하는 세력이라고 비유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부 국가정보원 또 수장은 우리 더는 동맹에 균열을 일으키지 말자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머리는 검은데 아메리칸 새끼들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하는 것도 있죠. 이것은 이제 폭군 프로젝트를 추진했던 최 부장이라는 그런 사람의 발언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이틀 전에 방송한 내용을 다시 한 것은 오늘 이런 뉴스가 결국 나왔어요. 북 우라늄 농축시설 첫 공개했다. 김정은 보기만 해도 힘난다. 김지아 기자인데 제가 김자라고 오타를 했네요. 그래서 이 노동신문이 얘기한 건데 김정은이가 둘러보는 핵 우라늄 농축 시설을 둘러보는 장면들을 대대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김정은은 모든 개통 요소를 자체의 힘과 기술로 연구개발 도입해 핵물질 생산을 줄기차게 벌여나가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뉴스를 보면서 김정은이가 최근 미제를 괴수로 하는 추종 세력들 그러면 이제 남한 새끼들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얘는 공화국을 반대한 핵 위협 책동들을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위험한 게 도달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또 핵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로 체제 유지를 위해서 강하게 어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날 여기에는 북한 핵 개발 총책으로 알려진 홍승모 노동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이 함께했다는데 이 사람이 홍승모인 것 같아요. 나이는 뭐 다들 보면은 이제 우리 남쪽에서 보면은 다 이제 퇴임해야 될 늑다리 세대들인데 이게 70은 다 넘어 보이죠. 선대 때부터 대를 위해서 충성하는 애들이 되겠습니다. 뭐 기업들은 우리 쪽에서는 일반적으로 좀 나가야 되죠. 후대들을 위해서. 그런데 마지막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그렇다면 북한은 우라늄 원료를 어디서 조달받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은데 우리 기자들이 북한은 그러면 우라늄 원료를 어디서 확보하고 있는지 그게 매우 궁금합니다. 우리가 한국 수력 원자력 발전을 돌리면서 원전 원료를 우리 보면은 수입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이 원전을 돌리지만은 우라늄 농축 시설을 가동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을 받고 있죠. 그게 이제 핵무기 개발로 쓰이는 게 아니고 뭐 원자력 발전 등에 필요한 것들을 자기네들은 만들어서 또 파는 그런 것으로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러시아는 중국이 위협에 직면하면 중국과 결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결합이라는 게 영어로는 콤바인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드미트리 안토노프 로이터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어쨌든 한미나 한미일 공조가 강화되면서 좀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러시아는 중국과 공조를 하겠다. 그래서 9월 9일에는 중국 러시아와 해상 공중 합동 훈련을 발표했다. 이런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독일 해군 함정 한 쌍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해협을 통과 예정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대만 해협을 통과하는 거죠. 그리고 프랑스 해군도 왔었고 마치 옛날 청나라 말기에 서구 세력들이 몰려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습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건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유는 현재 러시아의 서진만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가지고 크림반도까지 해서 폴란드 등 뭐 체코 이런 등등에서
한국산 방위산업 무기를 대거 사들이고 있습니다만은 러중의 남하를 견제해야 할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질문을 다시 던져볼 수 있는 거죠. 러시아가 더 남하해서도 안 되고, 근데 푸틴이 북한을 방문한 이후에 베트남까지 방문을 해서 돌아갔죠. 그리고 중국은 서쪽 중앙아시아 쪽의 국경 지역에 중국 마을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네 땅을 넓히려는 그런 거 남중국해만이 아니고 그런 야망들이 계속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저 멀리 떨어진 태평양 건너에 있는 미국이 미국 편에 서 있는 것은 한반도 남쪽 반쪽하고 그 다음에 일본, 대만 이렇게 이제 3국이 저쪽 북쪽 세력들을 중국하고 러시아를 견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얘기하듯이 한반도 통일이 돼서 경계선이 압록강 쪽으로 올라가야 된다. 그리고 주한미군은 평양 주둔으로 또 옮겨져야 된다. 이런 얘기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GDP 성장대로면 코스피 6천원 됐어야 기관이 꼽은 한증시 문제점 셋.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화 확대인데, 이게 ESG의 G에 해당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주총회 내실화, 장기 투자 촉진 등을 위한 제도 개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관 이거 한다고 한국의 코스피 지수가 올라갈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한국의 이사회의 역할이 별 볼 일 없다. 다 오나 주주들의 거수기 역할하는 애들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제 글로벌 금융자본들이 공격을 하고 있는 거를 지금 금융감독원 쪽에서 맞장구를 치고 있는 거죠. 결국은 금융감독원이 글로벌 금융 세력들의 요구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근데 그게 잘못된 거냐? 그거는 선악을 가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본도 주가가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나라도 국민들이 장기 투자를 위해서 어디에다가 지금 부동산 쪽으로 돈이 너무 많이 몰리고 있고, 그런 걸 보니까 건전한 주식시장을 위해서는 좀 주가가 좀 올라가야 되겠다 하는 것은 공감을 하게 돼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다른 거 다 제쳐두고 기업의 코스피 6천을 만들려면은 기업의 회계 투명성부터 회계 법인들이 철저하게 검증해 주기를 바랍니다. 제가 스루포트 회계를 하는 입장에서 그것도 전체 회계 투명성을 보는 게 아니고 오로지 재고자산 회계와 매출원가하고 연계된 그런 거에 의한 영업이익 쪽에 아주 전문적으로 제가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 강국이면 제조업에서 재고자산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한 놈만 팝니다. 재고자산, 물류 이런 것만 팝니다. MBK 손잡은 영풍, 고려엔 맛본 노을가, 장내 매수 관건, 이인하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보도했는데요. 이것은 화면을 정지해서 읽어봐 주시는 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6월 말 기준 소액주주 보유 지분율은 27.44%인데 거기 가지고만 하면은 MBK가 50% 이상을 얻을 수 있는지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영풍 장씨가들이 자기네들 지분들을 MBK에 비싼 가격으로 팔았다 하는 내용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뉴스 매체에서
MBK가 고려한 경영권 쟁취할까라고 해서 조선비지에서 또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것도 좀 화면을 정리해서 천천히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려인 측 현재 그 그룹 재벌들의 우호 지분으로는 LG화학, 하나, 그다음에 현대차 그룹이 또 들어와 있죠. 여기하고 MBK하고 이 지분 싸움이 어떻게 될지 잠옷 궁금합니다. 요거는 뭐 순서가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어려운 경제 사정이 배경으로 아이보다 반려동물을 선택하는 한국 젊은이들, 한국만의 이상한 광경이란, 자, 우리나라가 그 페트 산업이 많이 발전하고 있고 유모차의 애완견들을 이렇게 애기들처럼 데리고 다니고 있는데, 자, 그 배경이라는 게 주택비의 급등,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문화, 게다가 경쟁이 너무 심해서 육아에 돈이 드는 부담 등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제 생각은 그래요. 고양이나 애완견을 키웠던 제 나이 때 이런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애완견이나 고양이나 인간보다 수명이 짧기 때문에 새끼 때부터 키웠다 하더라도 먼저 죽어요. 그때의 슬픔을 어떻게 감당하려는지, 거기다가 또 이제 그 유기를 시키는 경우도 있죠. 뭐 처음에는 귀엽다고 하다가 나이가 먹어서 별 볼 일 없어지면 갖다 버리는 그런 매몰찬 인간들이 또 한국인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한국인들만 버리는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유모차도 그 비싼 거 사는 거로 또 유행이 돼가지고 꼴벌견을 좀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우리 동네 좀 돌아다니면은 그 고급 유모차에 그 반려견들을 태워가지고 다니는 것들을 많이 목격을 합니다. 그만큼 서울 지역에서 그런 게 유행이다 보니까 일본, 코리아, 재팬에서도 이것을 취급했는데 그 취급한 게 코리아 타임즈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딴 미국 뉴스 월스트리트 저널도 소개를 한 적이 있대네요. 인력 부족 대기업도 마지못해 시작, 정년 연장은 행복을 초래하는가, 전문성만으로는 부족, 잔류를 간청받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이라고 석간 후지가 보도를 했는데, 다나카 야스히로라고 공인회계사가 기고한 내용입니다. 어쨌든 인구 감소 현상은 연금제도의 유지에 실현이 된다. 그러니까 일을 더 해서 건강보험을 더 계속 내게 하자, 뭐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사람들이 이렇게 분류가 될 수 있을 것 같답니다. 오래 고임금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 저임금이지만 오래 일할 수 있는 사람, 또는 단순히 지불을 하는 사람, 이렇게 세 가지 분류가 되어 있었는데, 계속 일해달라고 부탁받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은 전문성이 1순위고 그 다음에 표범한 캐릭터라는데, 덥고 답답하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으로부터 상담받아 정확한 어드바이스를 할 수 있는 캐릭터, 그러니까 젊은 직원들을 지도할 수 있는 코치 같은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IT 리터리시가 높아야 된다. 나이가 먹더라도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2년 후 84조 시장으로 성장, 인도로 달려가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 황민규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보도했습니다. NXP, TSMC, AMD 등, 그런데 TSMC는 많이 들어서 알겠는데 NXP하고 AMD는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삼성전자나 뭐 이런 데도 인도에 투자를 했대는데 현재로서는 연구센터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이
NXP, 마이크론, TSMC 등 세 군데를 소개를 했지만은 그 중에서 인용하는 것은 TSMC도 파운드리 위탁 공장을 만드는데 약 14조 7,500억 원을 들여가지고 그 공장을 짓는 데입니다. 그리고 그 삼성전자, 인텔, 화웨이, 중국도 연구센터는 이미 인도에 진출해 있다라고 소개를 하죠. 한국 삼성전자는 도쿄도에 연구센터가 또 좀 들어가 있죠. 이것은 이제 마이크론이 인도에 짓고 있는 공장의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중국이 AI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첨단 칩에 대한 이유 국가의 접근을 늦추기 위한 대만의 노력은 서방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에코노타임즈 글로벌 지정학 시리즈에서 저민년 취향 로버트 무가 두 사람이 보도한 내용이에요. 2018년 미국은 중국을 그동안에 이제 그 세계의 제조 공장으로 이용해 먹다가 중국이 너무 세지니까 전략적 경쟁자로 지급하면서 이제 미중 전쟁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중이죠. 여러 중국 해커와 정부 자체를 국가 안보 위협으로 지정을 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 반중 기조로 가는 거죠. 그리고 조 바이든 대통령도 그 지시를 했는데 몇 달 후에 중국과의 첨단 칩 및 칩 제조 장비 거래에 대한 광범위한 제한 조치를 발표했고 2024년 초에 유럽연합도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백서를 발표했다는 거죠. 그리고 2022년에는 대만 기술그룹 폭스콘이 중국 자회사를 통해 칭화 유니그룹에 투자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대만 정부가 폭스콘에 벌금을 부과하면서 투자를 철회했다는 내용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국이 첨단 칩에 접근하는 것을 늦춰야 된다는 거죠. 언젠가는 헐레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가 산업 스파이가 발생하는 것도 중국의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돈의 유혹에 넘어가고 또 미인계에 넘어가려는지 어떠는지 모르지만 한국의 국내 산업 스파이가 발생하는 이유도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어쨌든 좀 속조들을 해가지고 중국이 최첨단 칩을 생산 못하게 해야 된다는 쪽으로는 다 마음이 맞춰진 것 같습니다. 호주 유이전변 제201회 이게 이제 니시하라 데찌야라고 NNA의 그 대표이사라고 하는데 급 접근하는 호주와 한국이라고 그래서 최 몇 년 사이에 아주 그냥 호주와 한국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안보 분야와 에너지 분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가 자주포와 장갑차 생산하는 공장을 완공을 호주에 했고 물건만 파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물건을 만들면서 일자리 창출도 해준다. 이러니까는 호주의 사람들도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2021년에 호주를 방문해가지고 또 이를 계기로 해서 또 좀 경제 전략적 관계를 강화하려 한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한국에 있어서도 수소 등 장내 에너지 공급국으로서 또 첨단 제조업을 지탱하는 주요 광물의 공급국으로서 오스트레일리아를 중요시 명확한 의도가 있었다. 그렇죠. 자원이 아주 풍부한 나라죠. 그리고 오코스 이틀 전에 체결했듯이 오코스가 되기 전에 미, 호주, 한국 3국이 오코스에는 한국이 안 들어갑니다만은 오코스 발표 전에 미리 미호 한이 군사장비 협력관계 협정도 체결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을 왕따시키지는 않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마치 일본은 오스트레일리아 정부의 안중에 없었던 것 같다. 이렇게 지금 한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원전도 한국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뉴스를 보면서 안보 분야, 에너지 분야 이전에 주요 광물 공급기인 호주의 한국 KG가 1990년대 초 퀸즐랜드 호주의 그 서북쪽에 있는, 아니 동북쪽에 있는 퀸즐랜드가 있는데 거기 관광지로도 유명하고 저도 가봤습니다. 이 썬메탈을 직접 가봤는데 우리나라는 그 기술자 몇 명만 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호주 사람들을 현지 채용해서 공장을 돌리고 있으니까 퀸즐랜드 주 정부도 매우 좋아라 하고 있는 거죠. 이만큼 이미 수십 년 전에 한국은 그 호주에 공장을 지면서 우호적인 관계 이런 것도 상관관계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현재 급접 접근이 아니고 벌써 수십 년 전에 했다. 제가 여기를 가게 된 것은 아이소 그 취득을 한다고 해가지고 좀 지도하러 간 적이 있는 경험이 있습니다.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으로 했고 한국의 기술과 그 다음에 한국의 관리 기술들을 걔들이 뭘 좀 알았어요. 다들 우리가 그 가르쳐준 대로 열심히 생산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었습니다. 연속해서 계속 이렇게 그 표현들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얘기에 자민당 총재 선거가 끝난 마당에 또 조우치 벤케이라고 일본 말을 가져오려고 했는데 그 변 뭐라고 돼 있는데 우리 말로는 뭐라고 이게 번역이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그 일본식 말을 한글로만 AI로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아직 AI 능력이 그 정도까지는 안 되니까 이런 용어들은 뭔지 저도 몰라요. 어쨌든 거기에 또 빠진다면 호주와의 관계에서도 한국에 단번에 역정당할 것이 틀림없다. 아, 뭐 어찌 들으면 우리 되게 기분 좋은 얘기예요. 그리고 그 하나가 오스탈 매수에 반대하지 않는다. 국방장관이. 왜냐 이게 오스탈이 호주의 그 조선업체인데 미국 군함을 갖다가 만드는 계약도 하고 있다니까 이걸 인수하면은 우리가 미국 군함도 직접 호주에서 만들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자기네들의 변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중국과 마찬가지로 일본 군사주의 재탕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 부활이라고 거짓말을 한다. 한국이 경계감을 표시하면서 이런 거로 이용해 먹은 거 아니냐라고 또 좀 비아냥거리고 있네요. 그래서 일본 방위산업의 현주소는 불안하기 짝이 없다. 그리고 대기업 메이커는 이 필자에게 방위산업은 돈이 되지 않는다라고 흘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현재 군함 제조가 진행되고 있는데 신형 프리킷함이라고 공동 개발 안건이 있는데 오스트리아라고 여기에 지금 5군데가 지금 하고 있다. 독일이 들어와 있고 스페인이 들어와 있고 한국 하나그룹이 있고 현대중공업도 지금 들어와서 일본과 같이 오파전을 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 될려는지는 모르지만은 벌써 그 호주의 조선업체를 하나가 인수를 하겠다는 쪽에 반대를 안 하겠다는 것을 본다면은 다른 이 재래형 그 탱크 전차들의 공장이 만들어졌듯이 같이 호주하고의 한국과의 합작 조선소들이 나왔으면 하는 희망을 바라게 됩니다. 일본의 그 뉴스를 보면서 일본은 근본 원인을 제가 그 논리적으로 한번 반박을 해보고자 합니다.
만약에 한호가 급접근한다면은 일본 방위산업은 찬밥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은 한국이 일본 제국주의 부활을 견제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근본원이 되면은 이거에 의해서 증명할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가 뭐냐? 한국이 일본 제국주의 부활을 견제한다면은 꼭 이런 것만이 있는 거냐 이런 얘기죠. 이런 거하고는 연결이 좀 안 된다고 봅니다. 앞서서 얘기했지만은 한국은 수십 년 전에 그 재련소를 그 현지에 만들어 가지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원인 가정은 이거는 그 일본 사람이 얘기한 거는 이거는 근본 원인이 아니다. 원인 가정이 아니다. 그럼 뭐겠느냐? 제 얘기는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전체가 원인이지 그런 거, 그 일본 제국주의 부활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당신네들이 잃어버린 30년에 군수산업 다들 백몇 개 업체가 다 문을 닫았다며. 우리는 한국은 북한하고 대립되어 있는 관계에서 군수산업을 계속 발전 안 시킬 수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입장도 이해를 좀 해줘야지. 한국이 호주하고 잘 붙어먹는 거를 지금 친해지고 있는 것을 한국이 일본의 그 제국주의 부활로 견제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은 그 원인 가정이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이제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